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속에 불쑥 나온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없었던 일로 결론났습니다. 대신 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제안하면서 새로운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인천에 이어 경기와 서울에서도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당정이 혼선을 빚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태릉 골프장 등 다양한 국공립 부지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통합당이 과거 위헌 판결 등을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행정수도 논란이 16년 만에 다시 점화됐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4명을 기록하면서 73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 강서구의 요양시설에서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해 9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에 이어 서울과 경기도 파주 등에서도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샤워기 필터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나 화물차주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까지 아우르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오는 2025년에 완성됩니다. 최종적인 가입자 규모는 2,100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넉 달간 중단됐던 주한 미국 대사관의 유학생 비자 발급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학교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달라서 혼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취업자나 주재원을 대상으로 한 비자는 여전히 제한돼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되면서 주변 집값, 땅값이 꿈틀거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제론에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당과 정부, 청와대 사이에서 나왔던 서로 다른 목소리를 정리한 건데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공립시설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당정청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대통령과 총리가 결론을 냈군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린벨트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에 밝혔습니다. 오늘 주례 회동에서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협의했는데요.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대신 주택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 소유인 태릉 골프장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지시한 뒤 주택 용지 확보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지난주 당정 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이미 당과 정부 사이에서 정리된 사안이라고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되면 복원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김상조 실장의 발언 이후 정세균 총리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정 총리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1, 2차관을 불러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도 않고 또 다른 투기를 유발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정 총리는 또 주택 공급 확대가 투기꾼의 먹이가 돼선 안 되고 청년, 신혼부부, 최초구입자 등을 위한 공공 물량으로 쓰여야 한다고도 지시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정부와 청와대, 여당 사이에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와 혼란이 커졌는데 오늘 대통령과 총리가 만나 결론을 내면서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데 미래통합당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거죠? 네, 오늘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행정수도의 완성이 국토 균형 발전과 혁신 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 참여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 경제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선회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전국 최대 쟁점인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김 원내대표가 다시 제시한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위헌 판결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정치권 공감대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결국 부동산 문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을 발표한 것도 정치권의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최근 여권 안에서도 검토한다, 안 된다, 시끄러웠죠. 이런 잡음이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걸 서둘러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당정은 70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논의했는데 본격적으로 언론에 등장한 건 지난 15일 국회 국토위와 국토부의 당정 협의 때부터입니다. 이날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의 답변을 잠시 들어보시죠. 근데 서울시 안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이제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린벨트 해제란 것이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지방정부 와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급 안 한다라기보다는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유보적으로 말씀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같은 날 국토부와 기재부, 서울시 등이 주택 공급 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를 열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라고 말해서 해제 쪽으로 기우는가 싶었습니다. 이때부터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낙연 의원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그린벨트를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수요가 많이 몰리는 바로 그곳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린벨트를 풀면 분양 광풍이 불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마저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70 대책 이후 열흘간 시장의 혼란만 불러온 셈이죠. 실제로 예상부지 부동산 가격도 올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아예 회의실 백드롭을 민주당의 파란색으로 바꾸고 그 위에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는 문구를 박았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고 오늘 오후 일단 그린벨트는 보존한다는 결정이 전달된 겁니다. 네, 인사청문회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도 물론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쟁점은 역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건입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어 조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사가 이뤄지면 여러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장이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의 은폐나 좌고우면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고, 경찰이 오 전 시장에 대한 수사는 느슨하게 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은 엄중하게 했다는 지적에는 울산시장 수사는 관련된 위치에 있지 않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4년에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제안을 한 이유도 분명 있을 겁니다. 행정수도 논의가 재점화될지 이 시점에 나온 이유 또 필요성 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와 청와대 또 정부 부처가 이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님도 들으셨죠?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예. 우리 세종 시민 모두와 함께 적극 환영합니다. 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은 뭐 당장의 그 수도권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국가 균형 발전, 또 국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세종시는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많은 정부 부처가 이미 내려가 있고요. 현재 몇 개 부처가 내려가 있고 몇 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죠? 12개 부가 내려와 있고요. 우리가 예. 지금 18개 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서울에 5개가 있고 대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나 있고 예. 나머지 12개 부가 세종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네. 전체 부처 중에서는 한 3분의 2 정도가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정부 부처 외에 여기에는 KDI라든지 국토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 15개가 또 내려와 있습니다. 공무원 수로 보면은 정원 규모로 한 15,000명, 예. 또 국책연구기관이 한 5,000명.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정원 외에도 또 임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한 25,000명 이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국회와 청와대, 남은 정부 부처까지 다 내려가면은 규모가 더욱 큰 그야말로 행정 수도가 되겠네요. 원래 계획이 이제 행정 수도를 만들겠다는 예. 것이었고요. 국회, 청와대, 대법원 등 이제 국가 중요 행정기관들이 모두 다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터도 잡았고 계획도 수립했었는데 저희로서는 아주 불행하게도 유엔 결정이 나는 바람에 그대로 추진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제안한 것은 국회와 청와대가 이전하면 이제 부동산 문제, 또 수도권 과밀 문제 상당 부분 예. 해소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 부처는 내려와 있는데 정부 부처와 함께 일하는 산하기관, 협회, 단체 이런 것들을 아직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안 내려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국회가 서울에 있어서인데 국회가 내려오게 되면은 이들 이제 산하기관들도 모두 다 내려오게 될 것이고 예. 무엇보다도 이제 심리적인 효과도 큽니다. 정부가 내려오고 청와대, 국회 이런 기관들이 다들 내려오면은 우리나라의 그 지방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미 지난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 판결 받았고요. 또 노무현 정부 때 위헌 결정이 난 것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제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위헌 결정의 취지를 정확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위헌 결정은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전을 하려면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동안에 이제 헌법 개정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개헌안을 냈을 때도 이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헌법 개정을 통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게 되면은 수도 이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진행형 수도 특별법이 현행 헌법 하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인 것이고, 그래서 헌법을 고쳐가지고 추진한다면은 그런 법률적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럼 여기서 잠시 2004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내용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 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만 한다. 네. 이제 헌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최근에 청와대와 그리고 당과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주장하는 바이고요. 예. 청와대에서도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공약을 하셨거든요. 예.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 또 대통령 제1집무실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고쳐서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 하는 뭐 그런 대통령님 말씀도 계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우선은 현행 헌법 체제 안에서 가능한 부분을 우선 추진하고 네. 나중에 이제 헌법을 개정을 하게 되면은 수도를 전체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어쨌든 21대 국회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특히 국회 지도자분들께는 저희 시의 그 입장 또 우리 시민들의 바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일단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당장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수도권에 있는 지역구 여당 의원들의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정수, 그러니까 300명 중에 3분의 2가 또 찬성을 해야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 이 과정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은 지난번 대선 때 예. 5분의 대선 후보가 모두 이제 국회 이전을 포함해서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야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헌법 개정하기 전에 국회를 이전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예.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고쳐서 국회가 모두 이전한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을 고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은 반대가 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예. 또 수도권 의원님들도 많이 반대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발표를 하신 김태년 대표님도 수도권 의원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 의원님들도 그렇고 수도권 주민들 역시 수도권은 이미 충분히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은 오히려 집중을 해소를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수도권 주민들의 행복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예. 인식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 의원들도 무조건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세종시는 현재 일부 부처만 있는데도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해요. 그렇죠? 거기다가 다른 기관까지 모두 내려간다면 세종시가 또 다른 투기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수도권의 주택 문제하고 지방의 주택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수도권의 주택 문제는 해소하고자 하더라도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해소하기가 아주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데 예. 지방의 주택 문제는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택을 공급하면은 주택 가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네. 집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당장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해소가 안 되는데 지방의 주택 문제는 땅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은 집을 지어서 공급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오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하고요.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도 세종시 안에서 지금 현재 집이 좀 부족하다고 하지만은 지금 세종시는 한 반쯤밖에 건설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주택 공급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 주택 공급을 좀 더 빨리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해소할 수가 있고요. 그것도 예. 부족하면은 주변에서 얼마든지 땅이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통해서 지방의 주택 문제는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관련해서 반론도 있습니다. 사실 일부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족들은 계속 서울에 살고 세종시까지 출퇴근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서울에 이제 터전에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또 부모나 가족을 따라서 모두 내려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빨리 건설돼야 된다. 그리고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서 정부가 모두 이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 소위 아까 저 김태년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길국장, 뭐 카톡과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주로 서울에서 국회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이쪽 보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울에서 일이 많기 때문에 일부 이제 특히 고위직들은 서울에서 일이 많으니까 서울에 그냥 집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데 예. 국회가 옮기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네네. 바로 그런 문제를 해소해서 국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도 국회 이전 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세종시가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되면서 겪었던 이제 시행착오가 그동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청와대, 국회 실제로 이전하기까지 아직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제한 단계고요. 자, 어떤 논의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좀 중장기적으로는 또 예.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해서 이 수도 이전 문제를 법률적인 문제로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예. 그렇지만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당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빨리 입지도 결정하고 규모도 결정해서 지금 예산이 작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은 나중에 개헌을 통해서 보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빨리 추진하는 것이 당장의 국가 균형 발전 문제라든지 국정 비효율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고 지금 현재의 수도권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 실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넉 달여 만에 뒤집혔습니다. 잘못했다는 평가가 51%로 잘했다는 평가를 앞지른 건데요.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까지 잇따른 악재가 지지율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달 연속 내림세를 면치 못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결국 부정평가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7월 셋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9%포인트 하락한 44.8%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4.5%포인트 오른 51%를 나타내 잘했다는 평가보다 6.2%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건 3월 둘째 주 이후 18주 만입니다. 게다가 부정적인 평가가 50%대로 올라서고 긍정과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건 20주 만입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 문제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까지 이딴 악재가 겹친 탓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이유를 반영하듯 특히나 서울 지역과 여성 그리고 30대가 부정평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집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휘청였습니다. 민주당 지지도는 35.3%로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반면 통합당 지지율은 상승해 30%대를 회복했습니다. 한편 무당층은 16.1%로 광주 전라 지역과 20대가 상승이 두드러지며 1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도 보겠습니다. 이른바 사법 족쇄가 풀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섰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 YTN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이 지사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오차 범위 안에서 경쟁을 펼치며 양강 구도를 그렸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 바로 다음 날, 유권자 1000명에게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누구를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부동의 1위는 지지도 23.3%를 받은 이낙연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건 사법 족쇄가 풀린 이재명 지사의 약진입니다. 선호도 18.7%를 받으며 오차 범위 안에서 이낙연 의원을 바짝 맹추격했습니다. 그 뒤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4.3%를 기록하며 상위권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그동안 좀 눌려왔던 이른바 족쇄가 풀리면서 도정이라든지 그동안 눌려왔던 그 일련의 정책 행보가 공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지지율도 자연스럽게 현재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또 엄중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꼼꼼하고 신중하게 현안을 살피는 이낙연 의원과는 대조적으로 저돌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지사의 방식이 지지세를 끌어모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와 60대는 이낙연 의원을, 20대와 40대는 이재명 지사를 선호했고, 50대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를, 70대 이상은 이낙연 의원과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선 주자로 우뚝 섰지만 민주당 내에선 여전히 이낙연 대세론이 굳건합니다. 하지만 여권 대권 구도가 양강으로 재편되면서 차기 대선판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서도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관계기관은 발견된 유충을 수거한 뒤 정확한 유입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 수돗물 유충과 관련해서 현재 정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요. 네, 먼저 서울은 중구에서 관련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어젯밤 11시쯤 서울 만리동의 한 오피스텔 주민 김모 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목욕한 뒤 유충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길이는 1cm 정도로 붉은색인 이 유충은 화장실 바닥에서 발견됐고, 김 씨는 곧바로 수도사업소와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하 저수조에 담긴 물을 서울물연구원에 맡겨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9개 지점에서 수돗물 시료를 채수하고 검사한 결과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세대 추가 민원도 없어 외적 요인을 통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인천에서 유충 발견이 잇따른 이후 이미 서울시도 정수장과 배수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제보와 신고는 경기 북부에서도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7시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가란마을의 한 아파트 주민 A씨의 자택 화장실에서 유충 추정 물체들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세면대 사용 도중 수돗물에서 이물질과 함께 지렁이처럼 보이는 벌레들이 발견돼 YTN에 제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 화면을 보면 길이는 1에서 2cm 정도로 추정되고, 색상은 다른 신고 접수 사례와 달리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신고가 어제 2건, 오늘 3건이 추가로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어제 2건과 오늘 1건은 모두 하수구에서 올라온 나방파리 유충으로 확인됐고, 앞서 보여드린 사례 포함해 오늘 신고 2건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해 인천과 같은 사례인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서구에서 시작된 신고가 이미 수백 건을 넘어서고, 경기 남부에 이어 서울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서도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확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잇따르면서 수도꼭지에 필터를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는 인천 서구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된 13일부터 일주일간 샤워기 필터 판매량을 살펴봤더니 1년 전 대비 18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션과 지마켓에서도 같은 기간 샤워기 필터 매출이 1년 전 대비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유충 발견 사고가 접수된 지역의 생수 매출도 급증했습니다. GS25는 인천 서구와 부평 강화 등에 있는 점포 50곳에 지난 15일에서 19일 생수 판매량이 한 주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장인수 MBC 기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 기자는 검언 유착 의혹을 폭로한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측 제보를 받아서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측에 65억 원을 투자했다는 의혹도 함께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공범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이 지난 주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간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주재로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서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서 기소 여부와 기소 대상자, 적용 혐의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지만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많았는데요. 수도권 첫 집단 감염 사례로 꼽히는 구로 콜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서울 신도림동 콜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구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 3월 초 이곳 콜센터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사태는 확진자가 160여 명까지 늘고 나서야 진정이 됐습니다. 우선 콜센터라는 곳이 직원들 사이 배치 간격이 굉장히 좁을 뿐만 아니라 전화 응대 과정에서 침방울이 많이 튈 수밖에 없다 보니 감염에 굉장히 취약했던 건데요. 우선 당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11층 사무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는 직원 450여 명이 7층부터 9층까지 3개 층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콜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상담석 칸막이를 90cm 높이로 유지하고 있고 좌석 간격을 1.5m 이상 띄워 직원 사이의 침방울 전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좌석과 전화기, 헤드셋 등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고 휴게실 등 다중 이용 공간은 폐쇄됐습니다.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매주 1회씩 사업장 전역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수도권에서 제2의 구로 콜센터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5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출근했던 서울 영등포구 카카오뱅크 콜센터는 건물 4개 층에서 270여 명이 근무했지만 추가 확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한 층 근무 인원을 150명에서 60명대로 대폭 줄인 데다 거리 두기를 위해 직원들이 지그재그로 뛰어 앉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아예 상담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네, 구로 콜센터 이후로 서울 이태원 클럽이나 경기 부천의 물류센터 등에서도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곳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사태는 학원과 돌잔치 그리고 식당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확진자는 270여 명이 넘게 나왔는데요.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36곳을 포함해서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고 현재까지도 영업이 클럽들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24일엔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140명 넘게 나왔습니다. 쿠팡 측은 집단 감염 사태 이후 모든 물류센터에 QR코드를 이용한 자동 체온 측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통근버스를 2배로 늘려 좌석당 1명만 앉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휴게실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국내 집단 감염 사태는 발생 주기가 줄어들고 있고 지역사회 감염자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 휴가철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황금 연휴 기간에 지역 간 이동이 늘면서 집단 감염이 터지기도 했고 지난 17일 서울 지역 확진자가 제주도에 방문하면서 4명이 추가로 감염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이지만 이렇게 아직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동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요양시설에서 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시설 이용자 1명이 어제 최초로 확진된 이후 오늘 오전 10시까지 이용자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시설을 임시 폐쇄하고 접촉자 등 93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뒤 직업과 동선을 속였던 인천의 학원 강사 A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4살 A씨를 구속해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충격을 받아서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코로나19 고용 위기 상황을 맞아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에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오는 2025년 완성이 목표입니다. 아파서 쉬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하는 한국형 상병수당도 함께 도입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받는 실업급여는 적지만 정말 필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학습지 교사나 화물차주는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혜택도 없는 겁니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예술인구 학습지 교사에게 먼저 문을 여는 식으로 한 해 한 해 늘려가는데 완성 시점인 오는 2025년 예상 규모는 가입자 2,100만 명입니다. 고용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복지 사각지대도 함께 손보기로 했습니다. 아파서 쉬면 정부가 생계비를 주는 상병수당이 도입되는데 일단 내년에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때마다 사회적 약자가 빈곤층이 되는 악순환을 끊어보겠다는 겁니다.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 그린 뉴딜 성공과 포용 성장을 위한 토대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안전망을 갖추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확대해도 장기 실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실업 부조인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구직 촉진 수당의 경우 한 달 50만 원을 길게는 반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 3월 돌연 중단됐던 미국 비자 발급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유학생들은 안도하면서도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에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장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20일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았던 주한 미국 대사관이 넉 달 만에 문을 열고 정규 비자 발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비이민 비자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학생 비자인 F와 연구 실습 위주 학생 비자인 M, 방문 연구원을 비롯한 교환 방문 비자인 J가 일부 풀렸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수업을 들어야 하는 유학생과 방문 연구원들이 가장 먼저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보통 9월에 시작하는 가을 학기가 코로나19로 인해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못 갈 거라 생각하고 준비를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2주 남다 보니까 상당히 촉박해서 어디 학교에 물어봐도 확신을 할 수 없다. 이제 개학은 다가오는데 저의 미래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했고요. 지난 넉 달 동안 미국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하면서 유학할 학교의 요구 서류나 절차도 여러 차례 바뀌는 등 혼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우편 배송으로 받던 I-20 학생 신분 자격 증명서를 온라인 출력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며 시간이 단축된 점이 다행입니다. 미국 방문 예정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미국 내의 코로나19 상황이 걱정입니다. 당연히 걱정도 되는데 올해 좀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올해 가급적 나가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좀 엄격하게 위생수칙을 지키면 거기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내는 곳은 시골이고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하듯이 일상생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라고 해도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머 그렇구나라고 이게 놓아지지가 않는 거죠.
이번 미국의 조치는 자국 대학 운영에 필수적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주로 한 것이어서 취업이나 주재원을 대상으로 한 비자는 대부분 여전히 제한된 상황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합동조사단은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이 이번 주 2차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면서 어떤 내용이 추가로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은 타당하다. 그러면서도 수사는 이어가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진상 규명, 진상 조사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님 말씀이 그대로 맞는 얘기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상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혐의에 대하여 결국에는 사실은 양쪽의 진술을 들어야 되는데 양쪽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공소 제기까지 가기가 일단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으로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과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없다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2차 가해라든지 또 방임 방조 서울시 의혹 그리고 또 고소 사실 유출 여기에 대한 지금 수사는 또 따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다른 건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경찰에서 지금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아마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이 한 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성추행 사건과 연관된 내용까지 들여다보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이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검찰에는 검찰대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고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 중에는 이제 방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그냥 1회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고 지금 피해자 측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알렸는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왜 그게 제대로 조사 절차가 진행이 안 됐는가 서울시 내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고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성추행 방임 방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진짜로 성추행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의혹이 좀 풀리는 건 아닙니까? 글쎄 그거는 그렇다라고 많은 이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어떠한 조직에서든지 간에 일단은 조사를 진행하도록 이제는 되어 있습니다. 남녀평등 고용법 같은데 모두 이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를 규정을 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조직에서도 그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기구를 마련해야 되고 지침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진입 판단을 하기에 이르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피해자가 피해 발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 차례. 그러면은 그것이 왜 그러면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만으로 그러면 이 성추행 혐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냐? 그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여성가족부 긴급회의에 참석하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진상규명이라든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어떤 대책들이 강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날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이제 보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 발고를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지금 2차 가해 행위에 지금 그 당면에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지금 현재 굉장히 불안해하고 신변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호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 수 있느냐. 사실은 여성가족부는 피해 지원을 해야 되는 이제 주무부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많은 토론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한편 또 논의가 됐던 건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조직 내부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당연히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서울시에도 틀림없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왜 작동하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이제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종류의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지자체의 경우에는 만약에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면은 결국은 징계 권한이 사실은 지자체의 장에게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자체에서 수장이 이런 종류의 문제에 연루되면 본인이 본인을 징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떤 지침으로 좀 더 잘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지자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 개의 뭐 어떻게 보면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 개의 독립된 어떤 행정 조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행정 조직의 뭐 맨 위에서 뭔가 좀 이렇게 성비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실은 감시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분명하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3의 기구, 예를 들자면 국가인권위원회 등 이제 제3의 위치에 있는 기관에서 좀 감시 감독을 평상시에도 부정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또 조사권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권이 있는 기구가 중앙에서 뭐 지자체를 이렇게 감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면 조금 더 이제 피해자들이 조기에 문제 제기를 제3의 기관에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오거돈 전 시장 때도 그랬고 안희정 전 지사 때도 그랬고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어떤 감시 감독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출직들이다 보니까 더더욱 사실은 그 선출을 하는 과정 중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지지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지자체의 이제 행정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좀 이렇게 그 문제가 발생했을 시점에 쉽게 알려지기는 어려운 이제 특성이 있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특히 이제 여성 근로자들이었잖아요. 전부 피해자들이 그런 식으로 정말 위계나 위력에 있어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제3의 기관에서 감시를 할 수 있고 뭔가 조사권도 있고 이러면은 좀 더 자유롭게 신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앞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측이 이번 주에 2차 기자회견을 좀 예고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 저도 이 부분은 제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보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피해자분에게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여론들이 궁금증을 갖는 것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너무 오래된 피해 아니냐. 왜 그러면 애초에 그럼 신고를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느냐라는 일종의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의심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발고의 과정 같은 것들을 언급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들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이제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뭐 1차 이제 기자회견 때도 사실은 문제 제기를 했던 당사자가 특정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어떤 사무관, 어떤 비서관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분께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실은 절차가 진행이 안 됐다. 피해를 오히려 축소했다. 너가 혹시 뭐 실수한 게 아니냐,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는 어떤 분을 특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그리고요 이 피해자 측이 내놓은 지금 증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일각에서는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기할 네.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라는 것을 아마도 이제 뭐 텔레그램에서 다운받은 어떤 파일 형태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저희가 누구도 본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증거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증거물을 그러면 공개하는 게 옳겠느냐? 네. 저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궁금증을 이제 제시하시는 그 분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그 이제 증거물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컨대 지금 이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지금 여기서 오픈한다, 대중에게 오픈한다, 이건 사실 전혀 뭐 적절한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난 그 1차 회견 때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것들이 뭐 경찰 조사도 요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진상 조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긴 했는데, 서울시가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또 피해자 측에서는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서울시를 어떻게 믿냐 이렇게 하면서 좀 믿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조사단을 꾸리겠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서울시가 여성단체 협조를 구하기도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서로 신뢰관계가 이제 뭐 잘 형성이 안 되는 이유가, 이분이 이제 피해 발굴을 하는 1차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제 내용을 발표를 했느냐, 뭐 이제 아마도 이제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피해자라고 지칭하지 않고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지칭하는 호칭 자체가 사실 피해자 입장에선 또 다른 사실은 상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경찰에다 이분이 신고하신 분입니다. 경찰에다 사기 사건을 신고해도 사기 피해자가 되고, 절도 사건을 신고해도 절도 피해자가 되는데 왜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하면 왜 피해자가 안 되고 자동적으로 피해 호소인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지칭을 받아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성단체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때도 사실은 법적으로도 그냥 피해자라고 부르면 됩니다. 피해자라고 부른다고 해가지고 가해자로 자동으로 입증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혐의가 있으신 분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얼마든지 본인의 이제 무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피해자라고 부르지도 말라라는 이런 이제 여론들이 틀림없이 있고요. 이 부분이 아마도 피해자 입장에선 가장 난처한 부분 아니었나. 자신을 피해자라고 부르지도 않는 조직에 의해서 결국은 피해자도 그 앞에 서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 단체에선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추행 의혹을 알고도 실제로 묵인을 했는지, 그리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신고 사실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도 지금 수사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말을 맞출 가능성, 이런 부분도 우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 모든 서울시에 지금 공무원들이 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아마도 박 전 시장의 주변에 있던 분들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모두 이제 사표를 쓰시고 출근을 안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 걱정하시는 부분이 틀림없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단은 이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공소권이 없다 보니까 경찰이 강제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 이제 뭐 어떤 분이 어떤 종류의 이제 대응을 했었는지까지 분명하게 다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염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박 전 시장의 그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이 휴대전화 통신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사망 전후의 이 경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휴대전화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을 통해서 또 성추행 의혹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었는데, 이렇게 되면 경위를 밝히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당초에 영장을 이제 신청을 할 때 이게 이제 사망과 연관된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자면 타살 의혹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통신 영장이 청구된 거다 보니까 결론은 다 난 거죠. 결국은 뭐 타살 가능성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굳이 통신 영장까지 뭐 받아들여 가지고
뭐 다 뒤져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사인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다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제 뚜껑을 열어보기가 이제 현재로서는 어렵다. 예.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검찰에서도 지금 이제 이 여러 가지 뭐 방조와 뭐 관련된 그런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것과 연계해서 아마도 지금 통신 기록을 열람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뭐 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어쨌든 통신 기록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피해자에게도 휴대폰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에 그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증거물들도 앞으로는 굉장히 뭐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네. 그것이 뭐 지금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조사는 할 수 없더라도 예를 들자면 부가적인 어떤 뭐 혐의 사건들이 예, 있을 수 예,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무엇인가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2차 가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피해자가 겪고 있는 2차 가해는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와 달리 이게 정치적인 사안으로까지 번지면서 그 정도가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 피해자를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또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피해자의 신상을 터는 일은 이젠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예. 그것은 너무 분명한 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지금 피해자가 이제 어떤 제3의 기관에 의해서 네.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이것을 까발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뭐 이유가 사실 없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는 그 어떤 시도도 사실은 지금부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는 피해자 측에서도 아마 그런 2차 가해 행위를 하는 분들을 다시 재차 고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터무니없는 이제 음모론을 제기한다거나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또 다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인 그 성피해자,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물론 뭐 그렇게 실수의 범위 내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예. 뭐 부지불식간에 4년 동안이나 피해를 당했으니 그럼 왜 애당초에 그 신고를 안 하고 왜 이제서야 신고하느냐라고 비난성 발언을 하는 이 정도가 아마도 정확하게 어떤 의도 없이 하는 그런 이제 실수 같은 2차 가해 행위가 되는 예. 것들일 겁니다. 네. 사실은 그런 부분도 피해자에게는 충분히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피해는 특히 이제 성범죄 피해는 신체적인 상해 부분보다 정신적인 상해가 훨씬 더 많이 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리고는 마치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그와 같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장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남 통영에 있는 천년고찰 안정사의 신임 주지가 전과 7범의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단 규범까지 어겨가면서 총무원 측이 강력범 출신을 주지로 임명한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지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안정사입니다. 유형 문화재를 가지고 있고 법화종 안에서도 가장 큰 사찰로 경남 통영시 벽방사 안에 260만 제곱미터 규모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임 주지 스님 문제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반대파는 신임 주지의 도덕성에 큰 결함이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전과만 최소 7범에 이르는데 성폭행 미수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다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어린이들이 소풍 오는 이곳에 안 좋은 분들이 오신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법화종 종원종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주지 스님이 될 수 없습니다. 종찰 주지는 총무원장의 임명장을 받는 엄연한 종무직원이므로 종원종법에 해당되는 종무직원 자격에 결격인 분은 주지로 임명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주지 스님이 된 걸까? 임명권을 가진 종단 총무원 측은 여러 후보 중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은 거라면서도 성폭행 전과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관에서 다 절차를 다 밟아서 심의해갖고 몇 번에 걸쳐서 해갖고 주지명한 거죠. 전과가 있었던 거는 모르셨던 거고. 40년 전과를 스님 세속 생활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신임 주지는 자신의 범죄 전력을 옛날 일로 치부하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고등학교 때 유소년 시절에 친구들하고 며칠 모여서 여자 때린 거 옛날에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강강치상이 기소유예로. 신임 주지가 물러날 기미가 없자 종단의 감사 역할을 맡은 법화종 중앙종회는 임명권자인 총무원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총무원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주지 임명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취재 결과 신임 주지는 임명된 직후 총무원에 기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측은 관례라고 주장하지만 주지 임명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법화종 내 최고 권위 사찰인 총본산 안정사의 주지가 바뀐 건 지난달 10일. 이튿날 법화종 총무원 계좌에는 2억 원이 입금됩니다. 임명하니까네 그 다음 날이니까 돈이 2억 들었다대. 인정은 들은 거 같고? 들은 거 같고요. 돈을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총무원장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은 신임 주지였습니다. 주지는 종단 발전기금을 낸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종단 발전기금으로 기부천하고 합니다. 차 써가지고 제가 드렸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원래 개인 사비신 거고? 예, 내가 빌리고 내가 조금 하고 이래갖고 있는 돈이고. 하지만 법화종 소속 일부 승려들은 주지 임명 대가로 오간 돈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아니라면 주지 팔아본 거지 아니야. 그렇지. 내가 딱대로 기억했어. 주지 한 개라. 앞서 지난 4월에도 법화종 전 총무원장이 당시 교원사 주지에게 재임용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았다가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 사례라는 겁니다. 배임 죄를 저질러서 형을 살고 있는데 지금 새로 임명받은 총무원장 서리 스님도 같은 과오를 저질러서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총무원은 종단 법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것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새 주지에게 기부금을 받은 건 관례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경우 배임 수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하여 밝혀지겠지만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주지로 임명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부정한 청탁으로 추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화종 중앙종회 측은 총무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배임 수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올해 초 전 총무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또다시 법화종 주요 임원들이 잇단 고소를 당하면서 법화종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2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해외 유입은 여전히 20명을 넘었지만 지역 발생이 2달여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전체 확진자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낙관은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가 많이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명, 광주 1명, 전남 1명입니다. 지역 발생 4명은 지난 5월 8일 이후 73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는 수도권과 광주의 집단 감염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신규 환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해외 유입 사례는 어제 22명이 나왔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10명, 지역사회에서 12명이 확인됐습니다. 해외 유입 국가별로 보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18명, 아메리카에서 4명입니다. 지역 발생 4명과 해외 유입 22명을 합치면 어제 하루 26명의 환자가 새로 확인됐는데 20명대 기록은 지난달 25일 이후 25일 만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3,771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모두 296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6명이고 현재 903명이 격리 중입니다. 네, 어제 지역 발생은 한 자릿수로 줄었지만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강서구에 있는 요양시설에서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이 시설의 이용자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된 뒤 오늘 오전 다른 이용자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9명의 가족은 아직 검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서울 관악구 사무실 관련 확진자가 1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33명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역삼동 V빌딩과 하나생명 간 집단 발생은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돼 강남구 사무실 관련으로 재분류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감염된 뒤에 동선을 속여서 집단 감염 확산의 고리가 된 인천 학원 강사가 구속됐습니다. 강사는 경찰 조사에서 양성 판정에 충격을 받아 거짓말을 했다며 감염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인천 학원 강사 A씨가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5월 9일이었습니다. A씨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이 없다고 하면서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역학조사 시점에서는 그게 확인이 안 됐고 저희가 그 당시에는 GPS 추적을 이제 경찰 협조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사흘 뒤 이동 동선을 수상하게 여긴 구청 직원이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토대로 압박하자 A씨는 그제서야 학원에서 강의하고 과외 수업까지 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 밀접 접촉자 관리는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감염은 이곳저곳으로 전파됐습니다. A씨가 가르친 과외 학생과 학원 수강생 등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수강생이 다녀간 동전 노래방을 매개로 부천 돌잔치 뷔페까지 집단 감염이 번졌습니다. 관련 확진자만 80명이 넘어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비난이 두려워서 역학조사에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후 인천시는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염 27일 만인 지난달 4일 완치 판정을 받은 A씨는 다른 질환으로 추가로 입원 치료를 이어오다가 지난 6일 퇴원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충격을 받아 거짓말을 했다며 감염된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구속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사안이 무거우면 도주염려가 있잖아요.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긴 경찰은 앞으로도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신생아와 유아들이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두 살이 안 된 아기 8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뉴에이서스 카운티에서 돌이 지나지 않은 영아 8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이 19일에 발표한 통계인데 개별적인 확진 날짜나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달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어 확진자가 많은 브라질에서도 생후 3개월과 7개월 아기, 2살 배기 등 영아들이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출생과 동시에 호흡기 이상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감염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입증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임신 단계에서부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pregnant women need to know is it's important to socially distance, it's important to wear a mask, wash their hands. 앞서 이탈리아 연구진은 임신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여성에게서 태아로 수직 감염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 4월 밀라노에서 감염된 임산부 31명을 조사해보니 일부의 태반과 제대혈, 모유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신생아 1명의 경우 양성 판정 이틀 만에 음성이 나왔는데 이는 엄마 몸 안에서부터 바이러스 항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워낙 소규모 사례 연구인데다 실제로 임산부 관련 치료에 사용되기는 어려워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사망자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라면서 검사 규모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또 오늘 11월 대선과 관련해서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연이은 악재로 대선 전망이 불투명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에 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회자가 미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이 세계 7위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반박합니다. I think we have one of the lowest mortality rates in the world. Well, we're going to take a look. We had 900 deaths on a single day. We will take a look. This week.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도중에 통계 자료를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14만 명을 넘어 전 세계 사망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코로나19 피해가 늘어난 것은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검사 역량은 세계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최근 백악관이 집중 공격했던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과 관련해서는 몇 차례 실수가 있었지만 관계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Fauci's made some mistakes, but I spoke to him yesterday at length.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Dr. Fauci.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11월 대선과 관련해 자신은 패배를 싫어한다며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회자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좀 더 봐야 할 것이라며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대선 불복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선 경쟁자인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의 폭스뉴스 인터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무지가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인의 일자리와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발생 6달 동안 환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던 시기, 그러니까 변곡점이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변곡점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확진 환자가 적었고 사람들이 방심한 사이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발생 현황표를 보니 새 확진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방심하면 우리는 또다시 집단 감염 사태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방심하면 물론 안 되겠죠. 환자가 갑자기 많이 늘었던 시기가 이제 변곡점이 2번 있었다고 했는데 언제죠? 뭐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31번째 환자가 발생한 뒤에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이제 폭발적인 감염이 일어났죠. 네. 10,000명 가까이 갑자기 환자가 늘었는데 그 바로 직전 닷새 동안 새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0명이었죠. 예.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도 이 코로나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띠고 초기에 진압되는 듯한 발표들이 있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처음에 바짝 긴장하다가 좀 풀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대구는 2월 18일까지 심지어 1명도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의 틈을 파고들고 대규모 확진 사례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한 번은 비슷한 두 시점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한 시점은 4월 초순, 그러니까 부활절과 총선거가 있었던 그때가 이제 대구 사태 이후로 오랫동안 사람들이 집안에만 머물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시기인데 그 시기는 사실은 선거라는 큰 행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방심하지 않고 생활 방역 수칙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바로 한 달 뒤, 그러니까 어린이날을 낀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인 환자 발생이 있었죠.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4월 말쯤에는 환자 발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발생이 줄어드는 시기가 조금 길어질 때 사람들이 방심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6개월간의 그 변곡점들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의 발생 현황을 보면 네. 해외 유입은 늘고 국내 발생은 줄어드는 양상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지난 2주 동안 하루 평균 새 환자가 하루에 이제 평균 21.4명이거든요. 예. 네. 그전 2주가 31명이니까 한 10명 가까이가 줄은 거죠.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해외 유입은 27.4명, 그러니까 여기는 11.6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내 발생은 줄고 해외 유입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른 지표들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인데요. 수도권 일일 평균 신규 환자는 10.2명까지 줄었습니다. 예. 이게 절반가량이 준 거죠. 그다음에 이제 깜깜이 환자라고 그래서 그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 예. 비율도 7.8%로 1%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 집단 감염 이것도 16건에서 9건으로 줄었고요. 방역 막내 환자 관리 비율이 이제 거의 처음으로 8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지표들은 상당히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뭐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내려졌던 방역 강화 조치가 일부 해제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5월 29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화 조치가 나왔죠.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 방문 판매 업체로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때 취했던 조치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공공시설의 운영을 전부 다 이제 중단했었죠. 예. 그러니까 뭐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체육관 같은 이런 공공시설들이 대부분 다 풀립니다. 예. 풀리는데 뭐 조건은 있죠.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 그다음에 예약제를 해서 수용 인원을 뭐 전체의 30%나 절반 정도만 받는 그런 조건으로 하고, 반면에 이제 그 12가지 고위험 시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유흥주점이라든가 뭐 노래 연습장 이런 것들은 여전히 방역 수칙 준수 의무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예. 프로 스포츠, 그러니까 프로야구나 축구 이런 것들도 이제 관중은 여전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무관중 경기를 해야 되고요. PC방이라든가 소형 학원 이런 것들은 뭐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예. 특히 얼마 전까지는 종교 시설도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배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소모임을 통한 감염이 많았는데 지금 확진자가 교회에서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조만간 이런 제한들이 풀릴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당국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한다는 건 사실 좀 그 방역 당국으로서도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그런데 정작 예배에서는 감염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데 소모임들, 그러니까 예. 뭐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가 뭐 찬송 모임이라든가 또는 무슨 MT 같은 그런 수련회 같은 이런 모임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제 제한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곳에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학생들 방학이 시작하는 시점이 아마 그 교회 수련회가 집중적으로 이제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지났는데도 큰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교회의 그 소모임은 조만간에 아마 해제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뭐 좀 줄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2차 대유행 가을쯤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방역 당국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내년까지 올해까지 500개, 내년까지 이제 1000개까지 늘리겠다는 건데요. 예. 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19 전 6개월을 쭉 오면서 가장 그 방역 의료 체계가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코로나19가 증상이 상당히 그 불규칙하고 예. 다른 증상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감기 증상 이런 거랑 비슷하니까 감기 환자가 그 일반 병원에 가서 코로나19로 분류가 돼서 검사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정작 코로나19 환자가 이제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예. 또는 일반 환자가 그 코로나19의 선별 진료소나 이런 곳에 가서 병원에 가서 같이 감염이 되는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병원 다른 진료 과목과 코로나19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 하나가 막 갑자기 확진자가 나와서 폐쇄를 하게 되면 일반 환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예. 진료를 못 받는 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있었던 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는
그 병원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기와 관련된 증상이 있으면 이곳을 찾아가서 이곳에서 분류를 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게 하고 예. 일반 그 감기 환자들은 진료를 따로 받게 하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을이 되면 감기의 계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계절성 인플루엔자 계절이 오게 예. 되죠. 그렇게 되면 겨울철에 감기 환자가 많이 발생할 텐데 이 감기 환자하고 코로나19 환자를 적절하게 분리해서 따로 진료를 하지 않으면 병원의 인력이 병원의 그 의료 서비스가 공백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그 걱정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정부에서 향후 6개월을 맞아서 앞으로 재유행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6개월을 그 대비하는 입장에서 내놓은 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클리닉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뭐 독감 예방 접종을 꼭 맞으시라 이런 권고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 의료 현장의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정책이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시설을 만들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있는 시설 가운데에서 이제 이 클리닉으로 이제 그 구조를 바꾸는 거거든요. 예. 구조를 바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조를 바꾸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일단 동선을 분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나 일반 그 감기를 치료나 진료할 수 있는 시설들, 인력들 이런 게 필요한데요. 일반 병원에서는 하나의 모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 병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 클리닉을 만든다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 이 비용이 한 곳에 1억 원 정도만 지원되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이게 1억 원을 정도면은 그 시설 그 전환 정도밖에 못 하는데 이 정도 지원밖에 안 해주면은 우리가 이것을 모험을 걸 수 있겠느냐 해서 예.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 클리닉을 설치하는 데로 나서려는 병원이나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은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공공성 있는 그 클리닉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제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눈에 띄는 소식 가운데서는 그 역학조사 때 거짓말을 한 인천 학원 강사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네네. 강사가 거짓말을 한 바람에 100명 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난 5월 2, 3일에 이제 이태원에 가서 킹클럽이라는 데에 들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9일에 확진을 받았습니다. 예. 9일에 확진을 받아서 역학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사흘 동안 자신의 직업도 속였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학원과 과외 교습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 사실도 숨겼고 그러니까 2일, 3일 갔다 온 다음에도 이제 수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디를 움직였다는 동선도 제대로 밝히질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켰죠.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습학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전 노래방으로 갔죠. 예. 그리고 부천에 있는 돌잔치로 갔죠. 그다음에 쿠팡물류센터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7차 감염,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큰 N차 감염을 예.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이 사람과 관련된 확진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구속을 이번에 됐는데요. 실제로 병 치료는 지난달에 마쳤는데 약 한 달 동안 병원에서 다른 질병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퇴원하는 순간 바로 긴급 체포가 돼서 이제 예. 구속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동선을 속인 또 환자가 한 명 더 있어요. 서울 송파구 60번 환자라고 하던데요. 네네. 이 60번 환자의 경우에는 동선을 속여서 광주시가 뭐 구상권도 청구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 송파구에 사는 이제 50대 여성인데요. 예. 이 여성이 확진받기 전에 광주에 가서 자기 친척들하고 식사를 3차례 했는데 예. 그 식사한 인원이 17명인데 이 가운데 9명이 확진이 됐고 그 사람들의 접촉자 3명이 확진이 돼서 12명이 이제 확진이 됐는데 예, 예. 이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15일 양성 판정을 받고 사흘 동안 자기의 동선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같이 식사했던 사람들이 증상을 나타내서 그 사람들이 그 광주에서 동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송파구에 있는 여성을 만났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역추적을 해서 올라왔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흘 동안 그 동선을 밝히지 않는 바람에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접촉했던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생활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덮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파구에 있는 그 50대 여성을 광주시가 경찰에 고발을 했고 예.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액수를 산정해 보니까 한 2억 2천여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예. 좀 말씀드리면 일단 그 검사 대상자가 802명입니다. 네. 802명인데 한 사람의 검사비가 14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하는 데만 1억 1,200여만 원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자가격리자가 149명. 예.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생활 보조비 같은 거 주는 거거든요. 그게 하루에 45만 5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6,700만 원쯤 됩니다. 예. 그다음에 자가격리 해제 전에 또 검사를 한번 받죠. 예. 그 비용. 그다음에 확진자가 지금 12명 나왔으니까요. 입원 치료비. 그래서 다 합치니까 2억 2천여만 원 이 정도가 나오고요. 이것은 사회적 손실, 그러니까 행정력이라든가 업소, 동선이 나온 업소의 영업 손실 이런 것들은 뺀 비용입니다. 네. 아무튼 지금 보셨습니다만 지금 구상권 1차적으로 2억 원이 넘는 구상권이 청구될 것 같고요. 동선을 속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전주 스쿨존 안에서 난 첫 번째 사망 사고에 대해서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시속 30km 이하로 달렸더라도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냈다면 고의성 여부를 떠나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골목에서 나온 SUV 차량이 큰 길로 들어섭니다. 잠시 후 사람들의 이목이 길 반대편으로 쏠리고 구급차와 경찰차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지난 5월 21일 낮 전북 전주시 반월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어린이 사망사고입니다. 53살 운전자 A씨는 불법 유턴하다 도로에 서 있던 2살 유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운전자가 30km 속도가 넘지 않았지만 본인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어린이를 충격 사망하게 된 것으로. 가해 차량의 속도는 시속 9에서 18km 사이, 시속 30km 이하로 달리던 차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냈다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고 경찰은 강조했습니다. A씨는 피해 아동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고의성 여부는 민식이법 적용 변수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통사고는 일반 형사범과 달리 과실범을 이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도로상에서 부주의로 못 봤다는 것은 본인의 그 부주의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사고로 어린이가 숨진 경우에는 운전자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의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과는 별개로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은 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마지막 메시지, 그 사람들 죄를 밝혀달라는 말대로 수사기관과 국회에서 늦었지만 진실 규명 작업이 한창입니다. 관련 증인과 참고인만 42명을 호출한 모레 국회 청문회에 눈길이 쏠리는데요. 정작 가혹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핵심 증인 3인방은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온 경주시청 3인방은 이구동성 폭행을 전면 부인하며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행을 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폭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최숙현 선수나 아니면 지금 피해자들한테? 없습니다.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미안한 건 없고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 철인 3종협회에서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는 영구 제명, 선배 김모 선수는 10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추가 폭로가 이어졌고 끔찍한 폭행 녹음 파일이 공개된 운동 처방사 안모 씨는 구속, 선배 김 선수는 뒤늦게 폭행을 시인하며 최 선수 납골당을 찾아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시시각각 돌변하는 상황, 그래서 수요일 국회 청문회에 시선 집중입니다. 하지만 핵심 증인 3인방이 빠진 맹탕 질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된 안 씨는 우울증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한 불출석 사유서를 내겠다고 전해왔습니다. 김 감독과 장 선수는 아직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았고 통화 연결도 안 됐는데 의도적인 잠수라는 시각입니다. 해문 부재여가지고 기가 안 됐고 저희가 휴대전화랑 계속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닿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나마 폭행을 인정한 남자 선배 김 선수는 청문회 당일 고인의 부모와 동료 앞에서 양심 선언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채위는 핵심 증인 3인방을 국회에 부르려고 동행 명령서 발부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내일 김규봉 감독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접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열흘 부동산 시장을 달고 왔던 그린벨트 논의는 없던 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당정청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전부터 공급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건 지난 15일 70 대책 발표 뒤 처음으로 열린 당정 협의회서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이제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또 그러면 용적률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테이블 위로 올라오자마자 국토교통부 1차관도 진지한 검토를 예고하며 판을 키웠습니다.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미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한 사안이라고 밝히며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당정청의 의견이 모두 그린벨트를 푸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겁니다. 그거는 이미 정부가 당정관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관련된 어떤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하지만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줄줄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내며 여권 안에서 본격적으로 엇박자가 나왔고 그린벨트를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그린벨트 논쟁을 먼저 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않고 책임 있는 처사도 아닙니다. 아마 사상 최대 로또가 될 것이고요. 이게 아니고 투기 투자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해제 불가 방침으로 당정청의 오락가락 논의는 열흘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당정청 내 교통 정리가 안 되는 사이 서울 내곡동 일대 등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의 집값은 이미 들썩였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미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혼란을 키운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정책 불신을 키우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제한 명령이 해제되면서 개막조차 하지 못했던 국공립 단체들의 공연들이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도 예약제로 다시 문을 엽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일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전석 매진됐던 국립극단의 대표작 조시고와 복수의 씨앗.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제한 조치로 한 차례도 무대에 오를 수 없었던 조시고아가 드디어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 예정했던 공연 기간이 8일로 줄었지만 고대하던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언제 공연하게 될지 모르니까 기백 있게 연습하고 똑같이 연습하고 있자. 그런 마음으로 많이들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 8일 개막하려다 두 차례 공연 일부 취소로 미뤄졌던 서울예술단의 가무국 잃어버린 얼굴 1895도 빛을 보게 됐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을 둘러싼 정치적 배경과 명성황후의 고뇌를 표현한 작품으로 암투병 뒤 무대에 선 배우 차지연의 출연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민간단체의 자본이나 인력이 50% 이상인 국공립단체 작품에 이어 예술의 전당과 국립국악원, 대학로 아르코 극장 등도 관객을 50%로 제한해 공연을 재개합니다. 미술관과 박물관도 차례로 문을 엽니다. 국립고궁박물관과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등 10개 기관은 수용 인원의 30% 범위 안에서 예약제로 22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정부의 운영 제한 명령 해제로 수도권 공공시설 8천여 곳이 한 달 반 만에 다시 문을 열었지만 야구와 축구 등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은 아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YTN 홍사입니다. 1994년생 만 25살의 스페인 출신 골퍼 윤람이 잭 니클라우스가 주최한 PGA 메모리얼 토너먼트 우승을 차지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김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남이 세타차 선두를 달리던 파3 16번 홀. 티샷이 러프에 들어가 위기를 맞았지만 승부의 쐐기를 박는 환상적인 칩인 버디를 성공합니다. 윤남은 2위 라이언 파마를 5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통산 4번째 PGA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 윤남은 16번 홀 샷을 하기 전 라이 개선을 위해서 풀을 누르는 과정에 공이 움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2벌타를 받아 최종 성적은 9언더파, 2위와는 3타 차 우승으로 정정됐습니다. 2위와 격차가 크지 않았다면 논란도 예상됐던 장면이었습니다. 평소 필드에서 불같은 성격으로도 악명 높은 론남은 3년 전에도 벌타는 받지 않았지만 샷을 하기 전 나뭇가지를 치우려다 동반자에게 발각되거나 그린에서 마크 뒤 공을 다시 놓는 과정에서 홀에 가깝게 놓는 등 비신사적인 행동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As unfortunate as it is to have this happen, it's still a great shot, period. It did move, so I'll accept it plenty, and it still doesn't change the outcome of the tournament, so I'm going to stay with that. 윤남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로리 맥길로이를 제치고 생애 처음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통산 83번째 우승을 노렸던 타이거 우즈는 6오버파 공동 41호 5개월 만에 복귀 무대를 마쳤습니다. I was able to hit good shots. Friday was a bit off, physically, but overall for our first week back, it was a lot of positives. 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시우가 2오버파 공동 18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한편 이 대회 주최자인 80살의 잭 니클라우스와 그의 부인은 지난 3월 코로나19에 걸렸다 한 달 만에 완치된 사실을 뒤늦게 세상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복잡하니까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나눈 다음에 우리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기자들은 여기 자료를 좀 비워주시면. 판교총회 아직도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적인 위기 속에 우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국민을 바라보고 나가시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진작에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말씀도 드려야 하는데 21대 국회가 개원이 아시다시피 많이 늦어져서 국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이 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로 통합이 되고 아무쪼록 소중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생각해 볼 때 너무 우리나라가 이데올로기 과잉 시대다. 그렇게 봅니다. 모든 것을 이데올로기로 해석하고 이데올로기로 충돌하고 그래서 국론 분열이 심한데 우리 좀 국회의원들이 너무 이데올로기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하셨습니다. 당에서 정작 찾아뵀어야 되는데 초기에 개원 때문에 민주당하고 이야기도 잘 안 되고 글쎄요 늦었습니다. 늦게 죄송합니다. 화합적으로 개원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불교의 화정 사상을 좀 국회에서 잘 배워서 선거 한번 이기는 거잖아요. 이겼을 때 4년 동안 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다음에 민주당이 오거든 화정 사상을 좀 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어쨌든 또 관례를 중요시하고 또 형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게 제일 좋은 대통령 같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려운 일이나 이런 건 수당적으로 또 파악도 도와주기도 하고 거들고 비판하고 따져주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인내를 가지고 협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제 방에 참을 인자를 써놓았습니다. 그렇게 잘하셨어요. 어려운 시기마다 이 채통을 지키시면서 잘 대항하시는 것 같아요. 낭만하지 마시고. 이가탄 과연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죠. 잇몸병엔 이가탄. 그래서 이가탄은 다릅니다. 잇몸병인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여러분 기프트 좋아하시죠? 특히 고려 기프트가 진짜 좋아요. 이거 광고예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이 엄청 많은 고려 기프트는 엄청 싸대요. 이름만 하면 다 아는 기업체 공공기관에서 엄청 주문하는 고려 기프트. 사달래요 사장님이. 저는 요즘 부쩍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동 침양환으로 지친 몸을 깨웁니다. 귀하디 귀한 침양으로 만든 광동 침양환. 광동제약이 까다롭게 고른 귀한 침양의 녹용,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국산 원료 13종까지 이 한 알에 다 들어있습니다. 침양도 광동이 만들면 다릅니다. 당신도 광동 침양환으로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광동 침양환. 장맛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아서 날씨가 무척 꿉꿉합니다. 기온은 크게 높지 않았지만 후덥지근했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드러나면서 기온도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1도까지 높아지면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인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경기 일부와 영서, 영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나들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남쪽으로 물러가면서 남해안과 제주도에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과 내일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 최고 60mm의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 맑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부터 밤 사이 영서와 경북 내륙 지역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밑돌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2도, 대구 23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고 춘천 33도, 대구 31도, 광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충청과 남부 지역에 장맛비가 오겠고 목요일엔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산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